분당이 0.28%예요. 성동구가 0.27%고 마포는 0.17%, 서울 평균은 0.09니까 분당이 탑을 차지했거든요.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와요, 소장님. 네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임장을 다닙니까? 원래 비가 오면 안 가는데 네. 어제 제가 임장 갔었거든요. 어제 강동구 고덕에 다녀오셨어요? 갔었는데 올 줄 모르고 갔더니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장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 그 소식 잠시 후에 우리 들어보고 함께 초강력 대출 규제 627 대책에 이어서 97 공급 대책까지 나왔잖아요. 요게 모두 반영이 되고 나서 한 주간의 아파트 거래 현황 어땠는지, 요 7월에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요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627 대책 발표되고 이제 97까지 넘어왔는데 일단 627 대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영향은 있었습니다. 7월에 전국 아파트 거래를 좀 보게 되면은요, 6월이 5만 3천 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7월이 3만 4천 건 정도로 거래량이 35.5% 정도 감소했고요. 거래 금액은 52.1%가 감소했는데 이게 전국이잖아요. 627 대책은 수도권에 대출 규제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보긴 좀 어렵고, 그러면 서울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라고 보면 1,937건에서 3,948건으로 63.9% 거래량 감소입니다. 거래 금액은 6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경기도는 거래량은 50.1%, 거래 금액은 59.8%니까 서울 경기 지역들이 627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의외로 인천은 거래량은 40.5%, 거래 금액은 46%니까 서울 경기보다는 인천이 좀 덜 받긴 해도 결국에는 서울이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거래량 이야기를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웬일이야. 예능 스타 김인만 소장님, 비 오는 날 더 반갑습니다. 예능 스타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조은아님 외에 다수의 분들이 본격 고품격 음악 방송 타사에 갔다 오셨잖아요. 심영탁 씨와의 케미가 아주 좋았어요. 재현님이 하시는데, 자, 선택하세요. 심영탁 씨예요, 저예요. 자, 하나, 당연히 둘, 셋. 목돈연구소 박연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심영탁은 다음에 심영탁님, 볼 일이 없습니다. 심영탁님 이기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김인만 소장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 목돈연구소. 근데 여기서 분석해 볼 게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크게 줄었는데 빌라 거래는 늘었대요.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거래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네. 요거는 무슨 조화 속인가요? 일단 비아파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줄었는데 일단 빌라 거래량이 44.1% 7월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도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역을 보게 되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강남이 146%, 송파구가 160%, 성동구가 132%, 용산이 71.6%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징조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대출 규제가 6억까지 조이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사기가 좀 힘드신 분들 어디를 투자할까? 안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서울 도심에 이제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데, 서울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규모는 모아타운 같은 걸 많이 시행을 하거든요. 그 지역들이 송파구 방이동에도 있고요. 뭐 성동구, 자양동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로 아무래도 풍선 효과가 생겨서 투자 수요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 본다면 빌라 거래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서울에 국한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간 동향을 보면 이제 9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나 요걸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모든 대책이 이제 반영이 된 이후의 조사 결과잖아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저희가 항상 반민반관, 그러니까 반인 반수와 같은 기관이라고 알려드린 그 기관에서 대출 규제 효과 그거 한 석 달 갈걸요 이렇게 전망을 해서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 9월 통계 어떻습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이 원래 이렇게 정확했나?
여기 한 3개월 한 9월 정도 되니까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요? 먼저 8월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이 7월이 0.75%였고요. 8월이 0.45%로 감소했습니다. 아파트는 1.09에서 0.26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9월이 되면서 8월은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그렇죠. 7, 8월이 다 떨어졌습니다. 9월 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뭐지? 8월 5주차가 0.08%였는데 8월 1주차가 0.08, 9월 1주차가 0.08, 9월 2주차는 0.09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살표가 방향이 바뀌었네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 이게 6.27 대책 발표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네. 9월 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개가 잠시 들었는 건지 앞으로 계속 들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게 잠시가 아니라 좀 고개를 좀 더 빳빳이 들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성동구를 보더라도 0.2에서 0.27%, 마포는 0.12에서 0.17, 강동구는 0.08에서 0.1%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지금 다시 방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주택산업연구원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3개월차 접어드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강남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 맞을 매는 다 맞고 있는데 네.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내성이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면 이렇게 좀 더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간 상승폭을 보니까 마용성은 다시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완연하고 네. 이쪽이 꽤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 통계를 보니까 이 서울 아닌 경기도 분당 신도시가 서울에 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마용성보다 집값이 더 올랐대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당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뭐 과천이나 분당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9월 2주차 주간 동향에서 분당이 0.28%예요. 성동구가 0.27%고 마포는 0.17%, 서울 평균은 0.09니까 분당이 탑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분당이 그래도 탑을 차지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9.7 대책에서도 정부가 6만 3천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서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속도를 많이 높이려면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작년에 분당 임장 갔을 때 시범단지 순회 서현 쪽에 뭐 14억, 15억씩 했었거든요. 작년에요?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왜 분당이지? 1기 신도시가 일산도 있고 평촌도 있고 삼본 중동이 있는데 왜 유독 분당만 올라가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건축비 사업성인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랐고 네. 이 사업성을 상쇄하려면 용적률을 올려서 일반 분양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에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서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느냐인데 결국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분당 신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은숙님께서 분당의 지인집이 몇 달 만에 3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엄청 오래된 구축인데 올라가네요 하셨어요. 이게 이 구축인 거 상관없는 거죠. 이게 재건축이 돼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되는데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압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압구정도 다녀왔는데 다녀오셨어요? 이게 여의도처럼 복도식 아파트 다 무너져 가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니까 100억이 붙어 있어서 이게 다 무너져간 아파트가 100억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도 100억, 옆 집도 100억. 그럼 그 세 집만 합치면 3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눈에 볼 게 아니라 입지와 땅을 가진 대지 지분과 미래 가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벼슬이다. 그 말이 다시 한번 공감이 되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976년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30평 지금 우리가 전용 8사라고 하는 곡에 9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분양가가. 물론 그때 900만 원은 지금하고 한참 다르고 당시에
하급 공무원의 29년치 연봉이기는 했는데 그럼 지금 29년치 연봉 모은다고 살 수 있나 봤더니 안 되죠. 74억이래요. 지금은 한 100년 모아도 안 될걸요? 아이고 현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현장에 지금 고덕도 임장 가보셨다고 네네. 하고 여러 동네를 가보셨을 텐데 현장 분위기 좀 종합해 볼까요? 일단 뭐 잠실 먼저 들렀었는데요. 뭐 압구정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니까 좀 빼고 잠실에 가니까 일단 셔터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9월에 휴가 갔나라고 했더니 합동 단속이 나와가지고 일단 셔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번 9.7 대책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관리 좀 해야 되겠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속이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부동산 셔터 문을 닫으면 일단 거래량이 한시적으로는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효과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분위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수도권 지역 경기 인천은 공공택지들 분양 뭐 LH 집적 시행에서 물량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과연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 지역에 유유부지나 관공서 부지가 몇 개도 없고 공공 임대 아파트 재건축하는 건 강서구나 저기 노원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동구에 이제 어제 강동구 갔었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이제 비를 쫄딱 맞았는데 일단 고덕 그라시움이 전용 8사가 25억 4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요? 네,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로얄동 로얄층이 22억 23억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이게 이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작년에는 뭐 18억 17억대였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떤 분들이 사고 있고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일단 중심지 송파구나 강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이나 이쪽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 송파구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송파구는 지금 뭐 잠실 엘스가 34억 35억 하니까 송파구 안 가도 부담스러운데요. 네. 네. 차라리 강동구라도 가자. 주거 인프라가 좋고 나중에 지하철 9호선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고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가고 남는 돈으로 자녀들 좀 도와주고 내 노후 자금도 쓰고 고덕도 신축 아파트들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쾌적하고 편한 데나 그냥 살련다 하시는 분들이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압구정 아파트 쥐고 있다가 지금 한 15년 20년 걸릴 텐데 90 넘어서 재건축되면 결국 자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좀 편리하게 신축 아파트 사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와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지금 막 올라가는 지역하고는 또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되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값이 많이 올랐다 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돼서 부동산 대책은 끝이 없을 것이다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네. 원래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한이 9월에 끝나잖아요. 끝나죠. 연장되지 않을까요, 요거? 당연히 연장되지 않을까요? 연장 안 하면 이게 서울시가 뭐 제가 서울시라도 당연히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입주 물량이 부족해 핵심 지역은 정부가 9.7 대책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은 괜찮겠으나 분양 물량들도 늘어나고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은 아닐 것 같아.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됐다 그냥 풀어버린다. 완전 어게인 2월 3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대 적용하면 확대 적용했지 풀어주진 않는데 일단 서울시가 확대 적용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규제 지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울의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지역들. 왜 그러냐면 최근 그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이상 그 투기 과열 지구는 1.5배 이상이 되면 지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 이제 정략적인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은 0.2%. 그런데 성동구의 아파트 상승률은 6.2%. 6점이요? 31배. 와. 이게 1.3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31배나 되고 마포는 23.9배, 24배 정도고 그러면 뭐 조건은 다 갖췄네요. 다 갖췄죠. 앞서서 말한 분당 또 22.5배니까 이들 지역들은 아마 조만간에 저는 추석 전에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석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9월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강동구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9월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이거를 정부가 용인하기에는 이게 추석 지나면 이제 고개 들고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꾹 한번 눌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실수요자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우리 조은아님이 아주 신박하고 프레쉬한 질문을 하나 주시는데 김인만 소장님 하루에 몇 보나 걸으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몇 보 걷냐고요? 네. 한 15,000에서 2만 보 정도. 아, 걷겠습니다. 역시 많이 돌아다니시는구나. 근데 요즘에 그 전세 대출도 많이 안 해주고 네. 전세도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총액이 연간 17조 원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5년 사이에 한 3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월세 시대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2022년 이후에 올해 7월까지 오피스텔 월세 총액 증가율이 80%, 빌라는 66%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는 47%니까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의 월세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앞서서 말한 이제 총액도 월세 총액도 5년 새 2.6배 정도 증가했고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1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요. 전세 사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생기잖아요. 심리적인 불안한 마음도 있고 허그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보증보험 반환 보증 가입 조건도 더 하향 조정하고 퇴거자금 대출 1억으로 축소하고 최근에는 또 97 대책으로 1주택자들 전세 대출 2억까지 네. 계속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전세 대출을 좀 억제하는 전세 대출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이게 사기도 생기고 집값도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전세 대출은 좀 억제해야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니까 앞으로 월세 전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월세 시대로 진입을 했구나. 여기서 우리가 자금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주거 계획도 다시 한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들으시고 우리 박혜인님은 야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원앤온리님은 유튜브로 아니 100억 원이요? 미쳤다. 유동성이 장난 아니군요 하셨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광의의 돈,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다 합쳐서 4,3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GDP가 2,000조 원이니까 그거 2배 하고도 넘는 돈이 풀려 있으니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올 테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겠죠. 야, 이게 돈이 온 세상을 적셔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가 될 텐데 네. 한국은행도 미국이 금리 내리고 나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니까 금리 내릴 수 있잖아요. 내리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아파트 값보다 상업용 부동산에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대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요새 되게 어렵지 않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어렵죠. 지금 모든 돈이 이제 한강벨트 아파트로 빨아들이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는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얘기 들어보게 되면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를 못 냅니다.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높은데 아무리 그래도 월세 받아서 이게 이자 정도는 내줘야 우리가 버틸 여력이 되는데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이게 쉽지 않고 투자 금액이 너무 커요. 이게 뭐 이게 1, 2억이 아니라 뭐 수십억 단위, 수백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되고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면 충분히 대출이자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7월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량도 전월 대비 9.1%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와는 달라요. 아파트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옆집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집도 올라가는데 상업용 빌딩이나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옆에 건물 옆에 점포가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성이 적용이 되기 네. 때문에 분석이 꼼꼼하게 들어가야 돼요. 논리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옆집이 높게 거래가 됐다고 해서 옆에 가게를 따라가지 말고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발품, 손품 많이 파셔서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아파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되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또 좀 시간을 마련해서 네.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옆에 게 잘 된다고 같이 잘 되는 우산 효과라는 거. 네. 우산 안에 같이 들어가는 그 효과 없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 김대섭님이 아니 소장님 우산 효과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대책으로 이 노도강 그쪽의 신축도
괜찮아질까요? 이런 의견 주시는데 요 어떻게 답을 좀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한강벨트 기준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뭐 서울의 노도강 같은 경우도 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도 아니고 결국에는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따라서 어느 정도 키는 맞추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극화기 때문에 저는 시차를 두고 노도강 지역들도 뭐 신축 아파트들은 충분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올라가 있네 뭐 이러는 거지 우리가 내년에 꼭 올라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한다면 SH공사가 직접 이제 운영을 해서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70% 내리는 게 있고요. 민간 지원, 공공이 지원해서 민간이 임대하는 85%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지금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요? 서울시는 빨리빨리 하자. 네. 청년들을 위해서 좀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가자는 입장이고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허그는 잠깐 안정성을 좀 더 검토해야지 기준 좀 더 올리고 이게 민간 지원 임대 감정 평가 방식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출이 안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청년 주택들이 다 짓고도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해서 1,800가구가 빈집으로 비어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좀 같아요. 아까운데요. 아깝죠. 네. 그래서 서울시하고 또 이게 정부 허그도 머리를 좀 맞대고 뭔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각자 입장에서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극한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집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짓고 나서도 모집 공고 못 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전세 사기가 워낙 많고 하니까 찬찬히 보자. 정부 입장도 일리가 있고. 네. 아니 지어놓은 집이 놀잖아요. 아까워요. 이거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또 앞으로 진전 상황들 차분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